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이미지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낯선 감정들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인류의 정신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탐험하고 그 숨겨진 지도를 그려낸 한 위대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 오늘 우리는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떠나는 깊고도 경이로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의 파동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부 무의식의 발견. 1875년 고요한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칼 구스타프 융은 어린 시절부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융은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 근원적인 미스터리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당대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 그의 수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융의 혁명적인 통찰은 결국 1913년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의 극적인 결별로 이어집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갇혀있는 어두운 창고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융은 그곳에서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하며 살아 숨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히 과거의 찌꺼기가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꿈이나 환상,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상징들이 개인의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다른 문화권과 시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인디언들의 신화 속 동물 상징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융으로 하여금 무의식에 대한 혁명적인 2층 구조 모델을 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개인 무의식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식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 억눌린 감정, 끝맺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거나 사소해서 의식이 외면해버린 경험들이죠. 개인 무의식은 마치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꺼내볼 수는 없지만 이 잊혀진 내용들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설명할 수 없는 기호, 특정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등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 더 깊은 영역에는 개인의 삶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의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융은 특정 이미지, 주제, 행동 패턴들이 모든 인간 사회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개인적인 학습이 아닌 인류가 공유하는 진화적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융은 이 보편적인 요소들을 원형 2라고 불렀습니다. 탄생과 죽음,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노인, 그리고 영웅의 여정과 같은 근본적인 인간 경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고 유사한 신화를 만들어내며 특정 상징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어머니라는 원형적 이미지는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부터 힌두교의 여신들, 고대의 대지모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자애로우면서도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어머니의 이미지 또한 이 원형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형적 패턴들은 인간의식의 근본적인 구조 그 자체이기에 우리의 꿈, 예술, 문학, 종교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옵니다. 융은 이 보편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이 인류의 더 깊은 지혜와 연결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꿈, 환상, 직관, 심지어 심리적 증상과 같은 정교한 상징적 언어를 통해 의식과 소통하며 우리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2부 마음의 에너지 리비도 융은 인간의 마음을 물리학의 법칙과 유사한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간주함으로써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리비도라고 부른 이 심리적 에너지가 마치 회로를 흐르는 전류처럼 정신 전체를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성적인 에너지로만 국한시킨 것과 달리 융은 이를 창의성, 영적 추구, 지적 활동, 정서적 연결 등 모든 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로 이해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정신의 여러 내용물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우리가 관찰하는 인간 행동의 역동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 심리적 에너지가 보상-이라는 근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태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적이 되면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그 반대 경향을 만들어내어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이성적이 되어 모든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한다면 그의 무의식은 꿈이나 환상 또는 신체적 증상을 통해 그가 외면했던 감정의 측면을 마주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보상 메커니즘은 어느 하나의 심리 기능이 정신 전체를 지배하여 위험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은 콤플렉스를 만들어냅니다.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생각들의 덩어리로 정신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학벌 콤플렉스나 외모 콤플렉스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콤플렉스들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양의 심리적 에너지를 사로잡아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강박적인 생각,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융은 에너지가 콤플렉스에 갇히게 될 때 그것은 종종 의식적인 관심과 통합이 필요한 중요한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리적 에너지는 전진과 퇴행의 주기를 번갈아가며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전진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의식적인 목표와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을 향해 흘러 개인이 세상의 과업을 성취하고 자아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퇴행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외부 세계에서 물러나 무의식의 내용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원시적인 환상,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퇴행을 병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지혜와 창의성의 더 깊은 원천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3부 심리 유형론 MBTI의 기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BTI. 바로 이 MBTI의 뿌리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융은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가 주로 안으로 향하는지 밖으로 향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기본 태도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입니다. 융이 강조한 것은 이것이 성격을 나누는 범주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서 심리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외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사람, 사물, 활동과 같은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상황에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생각, 감정, 내적 경험과 같은 내부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내면에서 충분히 처리하기를 선호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내적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 유형이 대부분 선천적이며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덜 선호하는 태도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태도를 강하게 선호하며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채 무의식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흥미로운 역학이 발생하는데 무의식은 종종 의식의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를 덜 발달된 태도 쪽으로 이끄는 꿈이나 환상 혹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선호를 이해하는 것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소통하거나 함께 일할 때 발생하는 많은 대인 갈등과 오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에너지를 사용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4부 4가지 심리 기능.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가. 융은 내향과 외향이라는 기본 태도 안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 다시 뚜렷한 선호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가지 심리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이 기능들은 정신 안에서 전문화된 도구처럼 작동하며 각각 현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고 우리가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4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 기능을 더 완전하게 발달시키는 반면 다른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미분화된 채 무의식에 남아있게 됩니다. 사고 기능은 논리적 분석, 객관적 추론, 인과관계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고려사항과 상관없이 사실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따지며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감정 기능은 개인적인 가치, 인간적인 고려사항, 그리고 여러 선택지의 주관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평가합니다. 감정형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나 관계의 가치는 이 감정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 기능은 즉각적인 감각 경험,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현재 순간의 실제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각형의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관 기능은 즉각적인 감각 경험을 넘어 존재하는 패턴, 가능성, 숨겨진 의미를 인식합니다. 직관형의 사람들은 현재의 현실보다는 미래의 잠재력, 근본적인 연결고리, 혁신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융은 이 4가지 기능이 서로 짝을 이루어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와 감정이 하나의 대립상을 이루고 감각과 직관이 다른 대립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하는 심리적 내용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의식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어느 한쪽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때 이 초월적 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5부 페르소나와 그림자, 내 안의 빛과 어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개의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는 조금씩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사회적, 직업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공적인 얼굴을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한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적응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가면 뒤에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모습,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연기하느라 너무 지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페르소나와의 동일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밝은 가면을 쓸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둡고 불편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뒤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의식으로 내쫓은 성격의 모든 측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에는 공격성, 이기심, 저속한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거나 의식적인 자아상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억압된 긍정적인 잠재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에 그 꿈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영혼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건강은 이 거부된 측면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무시하고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억압한 나의 공격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를 비난하거나 나의 게으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분노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강하게 비난하는 특성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의 통합이 의식적인 인격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에너지,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자기 표현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격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발견했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의 약점에 대해서도 진정한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6부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실현의 여정융은 모든 개인의 무의식 속에 의식적인 성 정체성을 보완하는 반대성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성 고정관념을 넘어 의식적인 인격을 보완하는 미개발된 심리 기능, 감정적 능력, 영적 가능성을 구현합니다. 남성성의 전형으로 논리, 성취, 감정 통제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란 남성에게 아니마는 감성, 직관, 관계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여성성의 전형으로 감정적 수용성과 관계 조화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란 여성에게 아니무스는 사고, 자기주장, 영적 권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실제 이성에게 투사합니다. 나의 미개발된 감성을 채워줄 것 같은 여인에게 맹목적으로 끌리거나 나의 잠재된 결단력을 대신해 줄 것 같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실제 인물도 내 무의식의 모든 잠재력을 짊어질 수는 없기에 이러한 투사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이 내면의 이성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고 통합하여 온전한 개인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요소들을 통합하고 가면 뒤에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평생의 여정을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기다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는 의식의 중심인 자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부분이라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인격 전체의 중심이자 전체성 그 자체입니다. 융은 자기를 종종 만다라나 원과 같은 통일성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아가 인격의 중심인 것처럼 기능하며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데 힘씁니다. 하지만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아는 점차 자신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자아가 인격 전체의 중심인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7부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신비융의 발견 중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개념은 바로 동시성일 것입니다. 동시성이란 일반적인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심리 상태와 외부적인 사건이 의미 있게 일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문득 떠올렸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 혹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 놀랍도록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들이 단순한 확률적 사건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을 연결하는 우주에 숨겨진 질서와 지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면 과정에 반응하고 그것을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성적 사건들은 특히 우리가 심리적 전환기나 위기를 겪을 때 혹은 중요한 인생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깊은 지혜로부터 오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융은 동시성에 주목하는 것이 삶에 대한 종교적 태도를 발전시키는 한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종교적 태도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인 이해와 개인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신비와 의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삶에 펼쳐지는 과정을 신뢰하고 때로는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더 큰 패턴의 인도를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광대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지도이며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대륙과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할 용기가 있는가?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이미지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낯선 감정들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인류의 정신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탐험하고
그 숨겨진 지도를 그려낸 한 위대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 오늘 우리는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떠나는 깊고도 경이로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의 파동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부 무의식의 발견. 1875년 고요한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칼 구스타프 융은 어린 시절부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융은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 근원적인 미스터리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당대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 그의 수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융의 혁명적인 통찰은 결국 1913년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의 극적인 결별로 이어집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갇혀있는 어두운 창고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융은 그곳에서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하며 살아 숨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히 과거의 찌꺼기가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꿈이나 환상,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상징들이 개인의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다른 문화권과 시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인디언들의 신화 속 동물 상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융으로 하여금 무의식에 대한 혁명적인 2층 구조 모델을 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개인 무의식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식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 억눌린 감정, 끝맺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거나 사소해서 의식이 외면해버린 경험들이죠. 개인 무의식은 마치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꺼내볼 수는 없지만 이 잊혀진 내용들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설명할 수 없는 기호, 특정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등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 더 깊은 영역에는 개인의 삶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의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융은 특정 이미지, 주제, 행동 패턴들이 모든 인간 사회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개인적인 학습이 아닌 인류가 공유하는 진화적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융은 이 보편적인 요소들을 원형 2라고 불렀습니다. 탄생과 죽음,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노인, 그리고 영웅의 여정과 같은 근본적인 인간 경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고 유사한 신화를 만들어내며 특정 상징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어머니라는 원형적 이미지는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부터 힌두교의 여신들, 고대의 대지모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자애로우면서도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어머니의 이미지 또한 이 원형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형적 패턴들은 인간의식의 근본적인 구조 그 자체이기에 우리의 꿈, 예술, 문학, 종교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옵니다.
융은 이 보편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이 인류의 더 깊은 지혜와 연결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꿈, 환상, 직관, 심지어 심리적 증상과 같은 정교한 상징적 언어를 통해 의식과 소통하며 우리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2부 마음의 에너지 리비도 융은 인간의 마음을 물리학의 법칙과 유사한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간주함으로써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리비도라고 부른 이 심리적 에너지가 마치 회로를 흐르는 전류처럼 정신 전체를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성적인 에너지로만 국한시킨 것과 달리 융은 이를 창의성, 영적 추구, 지적 활동, 정서적 연결 등 모든 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로 이해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정신의 여러 내용물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우리가 관찰하는 인간 행동의 역동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 심리적 에너지가 보상-이라는 근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태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적이 되면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그 반대 경향을 만들어내어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이성적이 되어 모든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한다면 그의 무의식은 꿈이나 환상 또는 신체적 증상을 통해 그가 외면했던 감정의 측면을 마주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보상 메커니즘은 어느 하나의 심리 기능이 정신 전체를 지배하여 위험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은 콤플렉스를 만들어냅니다.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생각들의 덩어리로 정신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학벌 콤플렉스나 외모 콤플렉스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콤플렉스들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양의 심리적 에너지를 사로잡아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강박적인 생각,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융은 에너지가 콤플렉스에 갇히게 될 때 그것은 종종 의식적인 관심과 통합이 필요한 중요한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리적 에너지는 전진과 퇴행의 주기를 번갈아가며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전진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의식적인 목표와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을 향해 흘러 개인이 세상의 과업을 성취하고 자아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퇴행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외부 세계에서 물러나 무의식의 내용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원시적인 환상,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퇴행을 병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지혜와 창의성의 더 깊은 원천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3부 심리 유형론 MBTI의 기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BTI. 바로 이 MBTI의 뿌리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융은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가 주로 안으로 향하는지 밖으로 향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기본 태도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입니다. 융이 강조한 것은 이것이 성격을 나누는 범주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서 심리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외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사람, 사물, 활동과 같은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상황에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생각, 감정, 내적 경험과 같은 내부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내면에서 충분히 처리하기를 선호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내적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 유형이 대부분 선천적이며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덜 선호하는 태도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태도를 강하게 선호하며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채 무의식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흥미로운 역학이 발생하는데 무의식은 종종 의식의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를 덜 발달된 태도 쪽으로 이끄는 꿈이나 환상 혹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선호를 이해하는 것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소통하거나 함께 일할 때 발생하는 많은 대인 갈등과 오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에너지를 사용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4부 4가지 심리 기능.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가. 융은 내향과 외향이라는 기본 태도 안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 다시 뚜렷한 선호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가지 심리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이 기능들은 정신 안에서 전문화된 도구처럼 작동하며 각각 현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고 우리가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4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 기능을 더 완전하게 발달시키는 반면 다른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미분화된 채 무의식에 남아있게 됩니다. 사고 기능은 논리적 분석, 객관적 추론, 인과관계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고려사항과 상관없이 사실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따지며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감정 기능은 개인적인 가치, 인간적인 고려사항, 그리고 여러 선택지의 주관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평가합니다. 감정형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나 관계의 가치는 이 감정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 기능은 즉각적인 감각 경험,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현재 순간의 실제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각형의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관 기능은 즉각적인 감각 경험을 넘어 존재하는 패턴, 가능성, 숨겨진 의미를 인식합니다. 직관형의 사람들은 현재의 현실보다는 미래의 잠재력, 근본적인 연결고리, 혁신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융은 이 4가지 기능이 서로 짝을 이루어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와 감정이 하나의 대립상을 이루고 감각과 직관이 다른 대립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하는 심리적 내용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의식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어느 한쪽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때 이 초월적 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5부 페르소나와 그림자, 내 안의 빛과 어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개의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는 조금씩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사회적, 직업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공적인 얼굴을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한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적응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가면 뒤에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모습,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연기하느라 너무 지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페르소나와의 동일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밝은 가면을 쓸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둡고 불편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뒤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의식으로 내쫓은 성격의 모든 측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에는 공격성, 이기심, 저속한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거나 의식적인 자아상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억압된 긍정적인 잠재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에 그 꿈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영혼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건강은 이 거부된 측면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무시하고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억압한 나의 공격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를 비난하거나 나의 게으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분노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강하게 비난하는 특성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의 통합이 의식적인 인격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에너지,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자기 표현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격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발견했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의 약점에 대해서도 진정한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6부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실현의 여정융은 모든 개인의 무의식 속에 의식적인 성 정체성을 보완하는 반대성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성 고정관념을 넘어 의식적인 인격을 보완하는 미개발된 심리 기능, 감정적 능력, 영적 가능성을 구현합니다. 남성성의 전형으로 논리, 성취, 감정 통제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란 남성에게 아니마는 감성, 직관, 관계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여성성의 전형으로 감정적 수용성과 관계 조화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란 여성에게 아니무스는 사고, 자기주장, 영적 권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실제 이성에게 투사합니다. 나의 미개발된 감성을 채워줄 것 같은 여인에게 맹목적으로 끌리거나 나의 잠재된 결단력을 대신해 줄 것 같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실제 인물도 내 무의식의 모든 잠재력을 짊어질 수는 없기에 이러한 투사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이 내면의 이성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고 통합하여 온전한 개인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요소들을 통합하고 가면 뒤에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평생의 여정을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기다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는 의식의 중심인 자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부분이라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인격 전체의 중심이자 전체성 그 자체입니다. 융은 자기를 종종 만다라나 원과 같은 통일성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아가 인격의 중심인 것처럼 기능하며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데 힘씁니다. 하지만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아는 점차 자신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자아가 인격 전체의 중심인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7부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신비융의 발견 중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개념은 바로 동시성일 것입니다. 동시성이란 일반적인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심리 상태와 외부적인 사건이 의미 있게 일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문득 떠올렸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 혹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 놀랍도록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들이 단순한 확률적 사건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을 연결하는 우주에 숨겨진 질서와 지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면 과정에 반응하고 그것을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성적 사건들은 특히 우리가 심리적 전환기나 위기를 겪을 때 혹은 중요한 인생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깊은 지혜로부터 오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융은 동시성에 주목하는 것이 삶에 대한 종교적 태도를 발전시키는 한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종교적 태도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인 이해와 개인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신비와 의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삶에 펼쳐지는 과정을 신뢰하고 때로는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더 큰 패턴의 인도를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광대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지도이며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대륙과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할 용기가 있는가?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이미지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낯선 감정들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인류의 정신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탐험하고 그 숨겨진 지도를 그려낸 한 위대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 오늘 우리는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떠나는 깊고도 경이로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의 파동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부 무의식의 발견. 1875년 고요한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칼 구스타프 융은 어린 시절부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융은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 근원적인 미스터리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당대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 그의 수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융의 혁명적인 통찰은 결국 1913년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의 극적인 결별로 이어집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갇혀있는 어두운 창고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융은 그곳에서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하며 살아 숨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히 과거의 찌꺼기가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꿈이나 환상,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상징들이 개인의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다른 문화권과 시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인디언들의 신화 속 동물 상징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융으로 하여금 무의식에 대한 혁명적인 2층 구조 모델을 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개인 무의식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식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 억눌린 감정, 끝맺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거나 사소해서 의식이 외면해버린 경험들이죠. 개인 무의식은 마치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꺼내볼 수는 없지만 이 잊혀진 내용들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설명할 수 없는 기호, 특정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등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 더 깊은 영역에는 개인의 삶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의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융은 특정 이미지, 주제, 행동 패턴들이 모든 인간 사회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개인적인 학습이 아닌 인류가 공유하는 진화적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융은 이 보편적인 요소들을 원형 2라고 불렀습니다. 탄생과 죽음,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노인, 그리고 영웅의 여정과 같은 근본적인 인간 경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고 유사한 신화를 만들어내며 특정 상징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어머니라는 원형적 이미지는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부터 힌두교의 여신들, 고대의 대지모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자애로우면서도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어머니의 이미지 또한 이 원형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형적 패턴들은 인간의식의 근본적인 구조 그 자체이기에 우리의 꿈, 예술, 문학, 종교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옵니다. 융은 이 보편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이 인류의 더 깊은 지혜와 연결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꿈, 환상, 직관, 심지어 심리적 증상과 같은 정교한 상징적 언어를 통해 의식과 소통하며
우리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2부 마음의 에너지 리비도 융은 인간의 마음을 물리학의 법칙과 유사한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간주함으로써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리비도라고 부른 이 심리적 에너지가 마치 회로를 흐르는 전류처럼 정신 전체를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성적인 에너지로만 국한시킨 것과 달리 융은 이를 창의성, 영적 추구, 지적 활동, 정서적 연결 등 모든 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로 이해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정신의 여러 내용물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우리가 관찰하는 인간 행동의 역동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 심리적 에너지가 보상-이라는 근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태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적이 되면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그 반대 경향을 만들어내어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이성적이 되어 모든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한다면 그의 무의식은 꿈이나 환상 또는 신체적 증상을 통해 그가 외면했던 감정의 측면을 마주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보상 메커니즘은 어느 하나의 심리 기능이 정신 전체를 지배하여 위험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은 콤플렉스를 만들어냅니다.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생각들의 덩어리로 정신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학벌 콤플렉스나 외모 콤플렉스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콤플렉스들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양의 심리적 에너지를 사로잡아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강박적인 생각,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융은 에너지가 콤플렉스에 갇히게 될 때 그것은 종종 의식적인 관심과 통합이 필요한 중요한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리적 에너지는 전진과 퇴행의 주기를 번갈아가며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전진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의식적인 목표와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을 향해 흘러 개인이 세상의 과업을 성취하고 자아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퇴행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외부 세계에서 물러나 무의식의 내용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원시적인 환상,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퇴행을 병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지혜와 창의성의 더 깊은 원천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3부 심리 유형론 MBTI의 기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BTI. 바로 이 MBTI의 뿌리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융은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가 주로 안으로 향하는지 밖으로 향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기본 태도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입니다. 융이 강조한 것은 이것이 성격을 나누는 범주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서 심리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외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사람, 사물, 활동과 같은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상황에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생각, 감정, 내적 경험과 같은 내부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내면에서 충분히 처리하기를 선호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내적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 유형이 대부분 선천적이며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덜 선호하는 태도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